네, 국회가 오늘부터 728조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대통령직 특활비와 농어촌 기본소득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치열한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첨예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두 분께서는 어떤 부분 좀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예산안 심사가 이제 소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직 네. 그 관련 상임위별로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예산 심사를 좀 진행하게 될 텐데 이번에 처음으로 700조 원 이상의 예산안이 이제 편성이 됐는데 이 중에서도 소위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이재명표 예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산들, 그럼 특히 이제 특활비라든지 아니면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그 상품권 같은 거 발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좀 하실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이 정부가 어떤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한 그런 예산안들을 좀 처리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굉장히 벌써부터 내로남불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어떤 부분 좀 눈여겨보고 있는지 좀 전해 주시죠. 특활비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때 다 깎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특활비. 근데 지금 다 온전하게 살렸죠.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들은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할 때만 국민들, 나라를 위한 것일까요? 내로남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확정 재정을 꾀해서 728조 원입니다. 근데 올해가 670조거든요. 50조 넘게 늘렸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매해 110조씩 국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110조입니다. 그런데 AI라고 강조를 많이 하셨죠. 예산안 관련해서 연설을 하실 때 22분간 AI를 28차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조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1.4%. 이제까지 민주당 주도로 이루었던 추경 관련해서 소비 쿠폰 관련한 게 13조였습니다. 결국은 AI 인공지능 예산보다 소비 쿠폰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노골화됐다는 겁니다. 지역 화폐 예산, 지역 화폐 발행 등 사회 경제 예산으로 26조 원,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 거점 성장 예산으로 29조 원인데 이런 게 사실상 이재명표 예산과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적 예산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1,300조인데 이재명 정부가 끝날 정도에는 2,00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00조에서 2,000조까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미래 세대 초고령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짊어질 부채가 엄청나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팽팽한데 여야의 입장 듣고 나서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또 꼼꼼하게 입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준을 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조약에 가까운 성격이고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데 이번 관세 협상 결과는 구속력이 없는 MOU에 불과하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속력이 없는 MOU에 기반해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 앞뒤가 맞지 않는. 네, 들으신 것처럼 지금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민주당은 지금 관세협상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투자공사 설치 등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만 시키면 충분하다라는 입장인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거 국회 비준 절차 지금 비준 동의까지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미국하고 관세 협정을 끝내고 MOU에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MOU는 어떤 그 조약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조약에 대한 비준 여기는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미국과 약속한 어떤 대미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순조롭고 원활하게 이 부분을 좀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미국과의 MOU를 굳이 비준처럼 처리해야 하지 않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연방 대법원에까지 사안이 올라가서 마지막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가 확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비준으로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 발목을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뒀기 때문에 특별법 정도로도 충분히 이 상황들을 정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논거인 헌법상 뭐 재정 부담, 네. 뭐 조약 계약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두고 어차피 네. 장기간 나눠서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고 연내에 어쨌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비준이라는 건 뭘까요? 여야가 국회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해 2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2천억 달러를 준다는 거고 전체 규모는 3,5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60조 1항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비준 동의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200억 달러를 매 10년 동안 2천억 달러 준다는 게 우리나라에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 정부에서는 성공한 합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공한 합의인데 왜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에서 이걸 논의하지 못하게 하죠? 저는 어불성설이라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모든 걸 디테일하게 따져봤을 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방위비 분담금 우리나라가 10억 달러 1조 한 3, 4천억 원을 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에게. 그런데 이번에 33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10억 달러 정도인데 330억 달러를 한다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1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겨레 신문마저도 그게 4년 임기를 따진다면 그게 6배. 그러니까 사실상 10억 달러에서 330억 달러이기 때문에 그걸 4년이나 5년으로 줄여도 그게 엄청난 금액이다. 지금의 6배가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을 디테일하게 여야가 따져보는 게 국민의 국익 관점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수순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첨언해도 될까요? 지금 이제 330억 불에 대해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제 말씀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분명히 국민들께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 한미 그 방위비의 증가는 없다. 그동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누누이 설명해 왔듯이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아니면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충분히 지금 어필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그 부분을 여기다가 담았다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저 정부의 입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 한미 방위 협정금에 대한 협상은 이미 작년에 끝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의 별도의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의 별도의 분담금을 추가하는 부분은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저희가 정부가 어떤 그 상황들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설명드렸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데 이번 팩트시트도 마찬가지고 지난 10월 29일 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이번 팩트시트에 담겨진 내용의 차이가 사실상 없다라고 본다면 정부가 국민을 속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데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너무 강조해서 마치 정부의 모든 것들이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호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리고 저도 뭐 싶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팩트시트는 뭡니까? 팩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330억 달러 관련해서 주한미군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그게 방위비 분담금의 플러스 알파인지 아니면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예외적인 것인지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발표한 팩트시트라고 하지만 사실상 내용이 없는 저희는 백지시트라고 얘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얘기한 다음에 미국이 발표를 하면 시차를 두고 미국 쪽 입장으로 다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자가 강자와의 어떤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문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팩트시트라는 것도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을 담아야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자 하는 그런 미국 중심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의 임기 내에 그 많은 돈을 330억 불을 더 강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합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를 좀 바꿔서 이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한강버스가 재개한 지 2주 만에 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총공세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야 발언을 이어서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끔찍하게도 시민 한 명이 또는 시민 몇 명이라도 다치거나 죽어야 멈출 겁니까? 일종의 선거 개입에 유사한 그런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총리의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에는 없었습니다만은 김민석 총리도 이제 안전성 우려를 이제 표하면서 원인 조사를 해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총리의 업무에 좀 집중해달라, 중립을 지켜달라, 객관적인 자세로 집중해달라라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당연히 해야 할 요청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희 지금 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장께 드리는 요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서울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는 그 한강버스의 운항. 그런데 9월 18일 첫 운항이 개시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무려 16차례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운항을 재개한 지 한 불과 보름 만에 또다시 이렇게 배가 좌초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한강 버스가 지금 대중교통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대중교통의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강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공포심 없이 한강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 이건 당연히 민주당이든 또는 김민석 총리든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이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고 300번의 민감한 징후들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한강버스에서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 개연성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안전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한강버스가 운영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졸속적으로 운영되고 마치 이 한강버스가 누군가의 정치적인 치적, 업적처럼 여겨지는 이런 상황처럼 보이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적이다, 정쟁이다 이렇게 지적하실 것이 아니라 한강버스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의 안전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야당에서도 함께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누군가 다치고 희생되어야만 그 소일쿠 외양간 고치듯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한 지적인데 이게 왜 정치 공세냐라는 말씀이십니다. 당연한 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민석 총리께서는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만 좀 집착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은 물론 이제 국무총리를 정치인으로 보느냐 행정가로 보느냐 볼 테지만 국회의원 신분이시고 그리고 또 내년도 지방선거에 하마평이 오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종묘 관련해서 쪼르르 딸려가시고 한강 관련해서도 쪼르르 가시는데 이름이 국무총리 아닙니까? 국무총리라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서무총리 같습니다. 서울시정에만 지나치게 집착을 보이십니다.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강남 3구는 집값이 오르고요. 나머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8번, 29번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 위주로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양극화가 됐죠. 이재명 정부도 3차례 부동산을 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가 가야 될 곳은 한강버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다 내년도에 마음이 콩밭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직을 내놔라, 사퇴하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사람 죽는 꼴 보고 싶냐 이런 그것까지 하십니다. 지금 한강에 전 세계적으로 도심에 이렇게 큰 강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유람선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강버스가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뭘 잘할 수 있을지 제도적인 어떤 비판적 견지를 하면 좋은데 무조건 오세훈 시장이 하는 거라서면 무조건 반대하는 집권 여당이 어떻게 본다면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총리로서 적절하지 않고요. 제발 정책을 그리고 대안 있는 제시를 해 주십사는 간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묘 앞에 재개발도 그렇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는 어떤 이 서울시 행정과 관련해서 지방선거랑 엮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먼저 앞으로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면 이제 불과 한 7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는 것이죠. 오세훈 시장께서 왜 이 시점에 그 종묘 앞에 대형 빌딩을 세우려고 하시고 또 왜 이 시점에 한강버스를 굳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행정이다라는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그 운행을 강행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역시도 내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뭔가 본인의 치적 사업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울에서 이 종묘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역사적인 유물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세계의 그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문화유산을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듯이 지금 미래 세대에게 잘 전달해야 될 의무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대형의 어떤 개발 사업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낼 필요는 있겠다. 특히 이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는 말이 버스지 정말 버스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맞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맞습니까? 저것이 그냥 관광용이다 한다면은 그냥 한강 관광버스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에 탑승하셨던 분들 중에 1시간 이상 배에 갇히셨던 분들은 심각한 공포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공포버스를 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시민들을 더 이상 불안에 떨게 하지 않고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좀 해주십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그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더욱더 그 서울시정을 위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좀 잘 해주십사라는 그런 채찍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선으로 보자면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오 시장도 급하게 치적 쌓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십니다. 종묘 앞에 세운상가를 개발하는 거는요. 예. 20여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서울시의 입장을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종묘 관련해서 차분하게 좀 논의를 하자면요. 오세훈 시장은 김민석 총리에게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토론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돌담으로부터 세운상가 건물이 지어지는 게 17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종묘 안에 있는 정전이라고 하죠. 그 정전에서는 돌담길
돌담 벽까지 3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정전으로부터 그 세운상가 건물이 세워지는 곳까지는 500m 가까운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요, 그림자가 건물로 인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종묘가 있을 때 그 앞에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성냥갑으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을 낮춰서 녹지축을 해서 청계천과 남산과 한강까지 녹지축을 이어간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무엇보다도 앞을 가린다는 것은 실질적인 팩트와 다릅니다. 결국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역사와 보전, 그리고 미래, 개발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차분하게 논할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가니까 기가 막힌다, 기가 죽는다, 숨이 막힌다, 이런 감성적인 언어를 통해서 한다는 게 사실상 정치인의 언어지, 그거는 국무총리의 행정가의 언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공세는 도리어 오세훈 시장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거고, 행정가로서 해내는 리더십을 만드는 사람과 무턱대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그 발목 잡기식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냉정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내용도 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장동 녹취록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 거래 의혹을 지금 제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쨌든 관련 인물들이 미리 다 짜고 시작했다라는 녹취록이 나왔고, 이 부분에서 3년만 참아라,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라는 말까지 나왔다라면서 강조를 한 건데,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이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면서 송원석 원내대표 악의적으로 지금 조작했다, 사과해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녹취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녹취록은 이제 남욱 그 변호사의 녹취록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23년도 초쯤에 녹음이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23년도면은 누가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24년도에 어떤 상황들이 생기고 25년에 정권까지 교체가 될 거라는 걸 예견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과연 좀 그 말씀을 하실 때도 논리적인 정합성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3년만 살고 나와라. 그러면 23년도에 3년이라는 얘기는 26년도라는 얘기인데, 그럼 26년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는 27년까지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하나 녹취록이 하나가 지금 더 존재합니다.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것을 가지고 1심에서 대장동 일당들이 소위 항소를 하는 데에 정영학 씨 쪽에서 이거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당시에 이 녹취록이 정영학 씨가 녹음해가지고 이 녹취서를 만들었을 때의 내용과 검찰이 녹취록을 만드는 내용이 분명하게 다른 부분이 있고 왜곡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정영학 씨의 녹취록에 없는 내용도 있고, 또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재창희 형이라는 것을 실장님으로 바뀌고, 또 위례 신도시라는 지명이 어르신이라는 표현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이 검찰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녹취록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이 대장동의 진짜 몸통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 이것은 정말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번 대장동 일당들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판을 넘어서서 마치 누군가가 분명하게 죄가 유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것은 국민의힘이 재판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1심 재판부에서도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심사에 다루지도 않았어요. 재판 내용이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녹취록과 관련돼서 부정확한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정치 공세를 계속해서 펼치는 것, 이것은 공당의 대표들께서 하실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장동 설계는 내가 했다고 했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대장동 일당의 1심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얘기한 게 있죠. 이거는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부패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누가 했다고 했죠?
성남시의 수뇌부가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중간 관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지 알겠죠. 성남시의 성이 수 이름이 뇌부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욱 씨가 유동규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김만배 형이 나는 3년이면 나간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저쪽이랑 교감을 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쪽이랑 교감을 한다. 어디겠습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겠습니까? 그거는 합리적인 건강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알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때 뭐라고 얘기했죠?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항소를 취소했습니다.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럼 재판이 진행 안 되잖아요, 제대로. 그렇다면 이제 그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지금 법무부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왜 항소를 포기시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1벌 100개에서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서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거를 밝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요, 공동 피의자입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굉장히 거리가 가까운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어떤 일이 있었죠? 대장동 일당이요, 1심보다 더 엄한 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7,800억 원의 범죄 수익 가운데서 기껏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봤자 400억 정도만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의인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공동 피의자로 엮여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 나랑 이 사람들이랑 뭔가 짝짝꿍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법무부 장관을 저는 호되게 비판하면서 경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란 분은 사실상 대장동 일당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합니까?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비판보다는 검찰을 때려잡자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지금 장외에서 지금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설전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SNS를 통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다가 이제 서로 공방까지 오고 가고 공개 토론하자,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두 분 다 주목을 좀 받고 싶어 하시는 상황 아닙니까? 조국 전 대표께서는 지금 다시 이제 대표에 출마하시고 내년 지방선거를 독자적으로 치르시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신 만큼 조국 혁신당의 어떤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실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잊혀진 정치인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그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계기로 해서 뭔가 본인의 어떤 이 존재감을 내세우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번지수를 좀 잘못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전 대표도 잊혀지지 않아야 하고 또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선거에 출마할지 또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직 대표로서 좀 무거운 책임감을 좀 갖고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 아닐까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넘어서서 이제는 조원진의 우리 공화당 그리고 정광훈의 자유통일당도 모두 다 통합해 연대해서 같이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어게인, 윤 어게인으로 가겠다. 극우 세력하고도 무조건 승리를 위해서 손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게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당이 그렇게 가면 되겠는가? 우리 당의 정체성이 정말 그 방향으로 윤핵관으로 갔을 때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토론하자라고 얘기해야 번지수가 맞는 것이다. 지금 이 항소 포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짧은 시간 동안에 국민들께
반짝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번 유력한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그 정체성을 놓고 세게 토론을 맞붙는 그런 걸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핵심은 그겁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죠. 1심에 대해서 항소심을 안 하니까 1심에서 정해진 거 이상으로 추징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7,400억 이상에 관련해서 김만배와 남욱이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니까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참전을 한 겁니다. 민사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국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심 재판부가 하도 민사 관련해서 피해 회복 조치가 심히 곤란한 상태이므로 사실상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서 추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징을 하고 이거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민사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 처음 한 번 열고서요. 형사 재판 기다려야 된다 얘기하고 13개월 동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쉽게 추징할 금액도 있습니다. 추징 보전된 게 지금 1차적으로 2천억 정도 됐습니다. 남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죠? 이거 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범죄자들이 떵떵거리게 자신의 몫을 어떻게 본다면 범죄 수익인데 지금 이 정부가 항소를 취소함으로써 깨끗한 돈으로 세탁을 해준 겁니다. 이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장동 일당 편입니까? 국민 편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대장동은 나쁜 놈들인데 이 사람들 돈 가는 거는 검사들이 추징을 잘못했다. 이런 황당한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심에서 끝나면 우리나라 재판은 끝나는 겁니까? 1심에서 제대로 추징 못했으면 우리가 이겨내지 못했으면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가서 나쁜 놈들을 응징하고 추징금 가져와야죠. 이게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어떻게 검찰의 수뇌부가 이 기회를 박탈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하는 검찰로서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기소해서 공소 유지해서 나쁜 놈 때려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못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항명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조치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이게 무슨 법치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알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3주 만에 이제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긍정평가가 54.5%로 전주 대비해서 이제 2.2%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 리얼미터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가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중에 이제 이번 주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대장동 그 재판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국민의힘의 김기흥 대변인께서 이렇게 흥분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국민들께서는 왜 이 재판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았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거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상호 대통령실의 정무수석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그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실이 어떤 정무적 실익을 얻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실익 없고 오히려 대통령이 지난주에 팩트시트가 한미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걸 보면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은 손해만 있었지 실익은 없었다. 그럴 걸 뻔히 알면서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외압을 행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 이렇게 근거가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가 또는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에게 신중하게 판단해라라고 얘기한 것이 과연 그것이 항소를 포기를 종용한 것인가, 외압을 가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무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 부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마 정무적인 생각을 정성호 장관도 안 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스스로 잘 판단해서 결정해라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이익 본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대통령은 이 대장동 그 사건에 대한 재판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의 피해를 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주 동안 오르다가 이제 3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황당하죠. 대통령이 됐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됐습니다. 유죄입니다. 항소심 가도 형량을 다툴 뿐이지 유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자 특검과 탄핵을 운운합니다. 그리고 좀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 피의자 신분으로 본인들 관련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1심에서 나왔고 무려 8천억 가까운 범죄 수익이 있는데 항소를 안 함으로써 7,400억 원을 갖게 됩니다. 국고가 손실되죠. 국민들의 피땀, 성남 시민들의 피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재판을 아예 없앤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 재판. 그리고 배임죄를 없앤다고 합니다. 배임죄를 없애면요. 본인도 면소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일당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범죄 수익 제로입니다. 그럼 이게 나랍니까? 제가 흥분하는 게 비정상일까요? 아니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국민을 분노케 하면서 흥분하지 않은 경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아니 저는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민들을 흥분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차분하게 평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있다고 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법치를 하고 사법부를 능멸하는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지금 거리로 광장으로 지금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알량한 권력 가지고 천년만년 집권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서 오만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